정산 마을은 늘 고요했다. 바다가 숨을 죽이는 썰물 시간에는 더욱 그러했다. 낮은 담벼락을 이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은 오랜 시간의 풍파를 견딘 듯 그을린 빛을 띠고 있었다.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그곳이 바로 김선자의 보금자리였다. 쉰을 훌쩍 넘긴 그녀의 삶은 이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선자는 묵묵히 갯벌로 향했다. 검정 고무 장화와 낡은 목이 늘어난 작업복, 그리고 허름한 바구니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전부였다. 20년 전 남편 박준호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그녀의 시간은 정지해버린 듯했다. 도시로 떠난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 어머니 다음에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은 늘 희미한 메아리처럼 공중에 흩어졌다. 선자는 더 이상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바다와 갯벌,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뿐이었다. 갯벌은 그녀에게 생계를 이어주는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앗아간 야속한 공간이기도 했다. 매일같이 드나들면서도 그녀는 바다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 거대한 푸른 심연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잔잔했다. 하늘은 맑았고 수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갯벌 위를 걷는 발자국은 언제나 그녀 혼자였고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저 늙은이 또 조개 캐러 갔구나 하는 무심한 눈빛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선자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갯벌의 숨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갯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다. 조금만 방심하면 발목을 붙잡는 진흙, 조개를 품고 있는 굴곡진 땅의 형상, 그리고 바닷물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뱉어내는 미세한 기포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한 노래와 같았다. 묵묵히 호미질을 반복하던 그녀의 시야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물살이 빠져나간 진흙 바닥 한가운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반적인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와는 다른 빛이었다. 마치 금을 녹여 뿌려놓은 듯 희미하지만 강렬한 금빛이 주위를 감돌았다. 선자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것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금빛 비늘이 촘촘하게 박힌 커다란 조개 껍데기였다. 그 껍데기 주변에는 다른 조개들과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가 무심코 손을 뻗어 조개 껍데기를 뒤집는 순간이었다. 툭! 하고 손등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니에 물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물렸는지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를 물었던 그것은 이미 물살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얼핏 보이는 실루엣은 마치 작은 거북이 같기도 했고 빛을 반사하는 등껍질은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이게 뭐라고? 작은 신음과 함께 손을 바라보자 피가 맺힌 줄 알았던 손등 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상처 대신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자리에 정체불명의 금빛 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햇빛을 받으면 번쩍이는 마치 오래된 문양처럼 촘촘한 비늘 무늬였다. 그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서히 손목 안쪽까지 스며들듯 번져갔다. 만져보니 섬뜩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선자는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불안감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갈매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바다가 평소와 다르게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그날 저녁, 선자는 갯벌에서 돌아와 여러 번 손을 씻었다. 뜨거운 물로 문지르고 비누를 몇 번이나 칠했지만 금빛 무늬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물에 닿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묘한 온기를 발산했다. 그 무늬는 마치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피부 깊숙이 새겨진 듯 보였다. 그녀는 무심코 거울 앞에 섰다가 자신의 손등을 보았다. 희미하게 번지던 무늬는 이제 규칙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마치 낡은 지도 같기도 했고 어떤 문장의 일부 같기도 했다. 섬뜩함과 동시에 기묘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무늬였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갯벌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민수였다. 이 마을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민수는 그녀의 손에 든 바구니를 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 오늘 조개 많이 잡았어요. 선자는 아이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민수의 시선이 그녀의 덜렁거리는 손등에 고정되었다. 선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감추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 손에 그거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요. 꼭 이너핀을 같아요.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선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선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손등을 감추고 다녔다. 조개 캐는 일이 주업인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허리를 숙여 진흙 속을 헤집다가도 불쑥 튀어나온 금빛 무늬를 보고는 재빨리 손을 숨기곤 했다.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낡은 전등 아래서 손등을 펴보았다. 낮에 보았던 무늬보다 훨씬 더 선명해져 있었다. 마치 핏줄처럼 금빛 선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다. 공포와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때였다. 마을 끝자락의 외진 집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선자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 비명소리는 짧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게 들렸다. 그 집은 젊은 부부와 갓난아이가 사는 곳이었다. 선자는 마루에 앉아 숨을 죽였다. 바깥은 너무나 조용했다. 비명소리가 들린 것이 정말 환청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손등의 무늬는 점점 더 뜨거워져 왔고 그녀는 그 뜨거움이 단순한 통증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죄가 다시 살아나 그녀의 몸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제 밤 비명소리가 들렸던 그 집은 무늬 안에서 잠긴 채 텅 비어 있었다. 창문 틈에는 마른 비늘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다.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손등에 번지던 것과 똑같은 무늬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김선자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명백한 의심과 경계를 담고 있었다.
어젯밤 그 비명소리 혹시 들었어? 들었지.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대. 흔적도 없이. 창문에 금빛 비늘이 붙어 있었다던데 꼭 그거 같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귀에 닿았다.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무늬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20년 전 남편이 사라졌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 그때는 연민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공포와 의심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마을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갯벌로 나갈 때도, 시장으로 향할 때도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마치 그녀에게서 불길한 기운이라도 전염될 것처럼 말이다. 선자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갯벌에서 우연히 무언가에 물린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녀는 홀로 밤을 지사으며 손등의 무늬를 응시했다. 무늬는 이제 손목을 넘어 팔뚝까지 희미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금빛 무늬가 빛을 머금은 듯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늬 안쪽에서는 희미한 맥박이 느껴졌다. 그녀의 맥박과는 다른 낯선 생명의 맥박이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했다. 네오는 대체 누구니?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무늬는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어떤 존재의 흔적이며 그 존재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정산 마을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 아침의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바람 한 점 없었지만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정막이었다. 마을의 가장 끝자락. 젊은 부부와 갓난아이가 살던 집 앞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 밤의 비명소리와 오늘 아침의 텅 빈 집이 새겨져 있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멀쩡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그들만을 비껴간 것처럼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부엌 창문가에 붙어있던 얇은 비늘 조각만 빼고는 그 비늘은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 같기도 했고 어떤 기묘한 생명체의 껍질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조각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전 김선자의 손등에 나타났던 바로 그 무늬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굳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그 비늘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그러나 명백하게 김선자의 집을 향했다. 선자는 마당에 나와 서성이다가 그 시선들을 감지하고 몸을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20년 전 남편이 사라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연민을 보냈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직접적으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했다. 선자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무늬가 이제 마을 전체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낙인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모든 일상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새벽녘에 갯벌로 향하는 그녀를 향해 이웃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시장에 가려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며 멀리 돌아갔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달려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엄마의 뒤로 숨었다. 민수조차도 그녀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선자는 이 모든 변화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휩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갯벌 위를 홀로 걷는 발자국은 더 이상 익숙한 외로움이 아닌 차가운 배척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가라앉았다. 손등의 금빛 무늬는 밤이 될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마치 그녀의 불안과 고립이 그 무늬의 연료라도 되는 듯했다. 무늬는 이제 손목을 넘어 팔뚝의 안쪽까지 스며들듯 번져갔다. 만지면 느껴지는 기묘한 옹이는 이제 섬뜩함을 넘어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대체 무슨 벌인 걸까? 그녀는 남편이 실종된 이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사진첩을 열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편 박준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바다 같은 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그녀 자신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시절 그들의 삶은 평범했고 행복했다. 그랬던 그들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이 사라지던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한 조각들처럼 떠올랐다. 남편은 조개잡이를 나간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등에는 빈 망태기가 아닌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눈빛으로 집을 나섰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꼭 돌아올게 라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조난사고로 치부했지만 선자는 남편의 마지막 표정이 어딘가 비틀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듯한 뒷모습. 선자는 그동안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그 기억의 조각들이 손등의 무늬와 함께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갯벌로 향했다. 어제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갯벌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도 없게 된 공간이었다. 갯벌 위에는 어젯밤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물웅덩이들이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처럼 활기찬 소리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낮게, 슬프게 울고 있는 듯했다. 선자는 갯벌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습관적으로 호미를 들고 진흙을 파헤치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갯벌의 가장 깊은 곳, 물이 덜 빠져 질척이는 늪지 한가운데에 무언가 커다란 덩어리가 솟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실루엣이 더욱 선명해졌다. 등껍질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마치 황금으로 빚은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이는 거대한 거북이였다. 선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거북이는 바다 쪽이 아닌 정확히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마치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듯한 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에는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시간 전체가 정지한 듯한 고요가 갯벌을 감쌌다. 그녀는 몸이 돌처럼 굳은 채 거북이를 바라보았다. 거북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거북이의 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거북이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선자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기억하는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선명하고 깊었다. 동시에 손등의 금빛 무늬가 뜨겁게 일렁였다. 무늬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감각은 이제 통증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해졌다. 거북이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갚아야 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선자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때 거북이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등껍질이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등껍질 위에 새겨진 무늬를 보았다. 처음에는 복잡한 문양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글자였다. 오래된 한자와 부서진 한글 조각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박혔다. 박준호. 선자의 입술에서 희미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20년 전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 실종을 잊었던 이름. 그 이름이 황금 거북이의 등껍질 위에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과 그가 남긴 텅 빈 약속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바로 그때 거북이가 천천히 몸을 틀어 갯벌 깊숙이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등껍질이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떠올랐다. 작고 낡은 목걸이. 그녀가 과거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던, 직접 엮어 만든 염주 목걸이였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었다. 질척한 진흙 속에서도 목걸이는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금빛 윤이 번져 빛나고 있었다. 마치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것처럼 그녀는 목걸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남편의 실종, 금빛 무늬, 그리고 사라진 마을 사람들. 선자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갯벌에 머무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렸다. 마을 뒷산에 사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은 은둔자, 도깨비 노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선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 노인만이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자는 갯벌에서 나와 마을을 가로질러 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눈을 피하거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침묵과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으니 그녀는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손등의 무늬는 여전히 뜨거웠다. 마치 그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산중턱, 오래된 폐사지에 자리한 노인의 집은 기와 지붕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다. 선자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해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선자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선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것처럼 보였던 집안. 구석 한쪽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얀 수염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자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생님,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자는 품에서 남편의 염주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노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주름진 손을 천천히 뻗어 목걸이를 만졌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손등을 짚었다. 금빛 무늬가 새겨진 바로 그 자리였다. 노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짚었다.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노인의 차가운 손가락이 닿는 순간 손등의 금빛 무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겁게 일렁였다. 무늬 안쪽에서 꿈틀거리던 감각이 더욱 강렬해졌고 선자는 알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노인의 얼굴에 미동조차 없던 표정은 이내 굳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낀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손을 떼고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나이 든 사람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었다.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을 들여다본 듯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것은 신의 도장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선자의 귓가를 때렸다. 선자는 숨을 들이켰다. 신의 도장이라니.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이 기묘한 무늬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조회를 덮은 자의 손에 남는 대가. 그대의 손이 그 증거를 품고 있소이다. 노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선자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20년 전 남편이 감추려 했던 비밀, 그리고 그녀가 함께 침묵했던 그날의 죄. 그녀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죄라니요.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등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금빛 무늬를 뚫고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선자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들킨 것처럼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산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낡은 집의 창문이 삐걱거리고 먼지가 소용돌이쳤다. 노인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대가 감췄던 것이 이제 모두를 데려가려 하고 있소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 아래 마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며칠 전 사라진 젊은 부부의 집에서 들렸던 비명소리와 똑같았다. 길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비명소리였다. 선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등의 무늬는 더욱 뜨겁게 일렁였다. 노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또 한 명, 아니, 이번에는 한 가족이군. 누가 사라진 겁니까? 그대의 오랜 벗, 이복순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요.
선자는 눈을 크게 떴다. 이복순, 30년 넘게 매일 시장을 함께 다니고 서로의 밥상을 나누었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저 가보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선자는 미친 듯이 산을 뛰어 내려왔다.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이복순의 집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을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다. 이복순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집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가에는 어김없이 금빛 비늘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무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사라졌던 젊은 부부의 흔적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선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명백한 공포와 배척을 담고 있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뭔가를 끌어들였어. 우리 마을에 저주를 가져온 거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선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복순의 집 창가에 붙어 있는 금빛 비늘 조각을 응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무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선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어떤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며 그 심판은 그녀에게서 시작되어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선자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손등의 무늬를 숨기지 않았다. 숨길 이유도 없었다. 이미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손등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루에 홀로 앉아 손에 새겨진 금빛 무늬를 들여다보았다. 무늬는 이틀 전보다 더욱 진해졌고 이제는 손목을 넘어 팔꿈치 아래까지 퍼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이 몸에 새겨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몸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선자는 남편의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 그 속에는 남편이 실종되기 하루 전 그녀가 손수 썼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낡았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여보, 우리 이 마을 떠나요. 그 바다에서 본 거 난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조개 덤미 안에 묻혀있던 금빛 돌덩이, 그걸 우리가 계속 숨기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선자는 편지를 꺼내 든 손을 멈췄다. 20년 전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바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풍겼었다. 눈빛이 흐리고 말을 자꾸 더듬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건 묻어두자. 아무도 몰라야 해. 그 금빛 조개 안에서 나온 돌덩이, 누가 봐도 보물이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있었다. 그 돌을 묻었던 밤, 남편은 갯벌에 혼자 나가 뭔가를 더 묻고 돌아오지 않았다. 선자는 그날의 일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 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으리란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이 이제야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젊은 부부와 이복순,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차례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선자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뒤졌다. 찢어진 귀퉁이. 번진 잉크 자국 속에서 그녀는 흐릿한 글씨를 발견했다. 영년 7월 3일 마지막 작업. 나, 이장님, 박씨, 그리고 그 꼬마. 선자는 눈을 부릅떴다. 꼬마.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밤 비오는 날에 마을 입구에 서서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아이.
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바다에서 남편과 함께 그 금빛 돌을 보았던 이들이 있었다. 마을 이장이었던 최혁준, 그리고 박씨. 그들은 남편과 함께 갯벌에 돌을 묻었고 함께 침묵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어린아이 하나가 목격했다. 선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라짐에는 규칙이 있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그 밤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었다. 그 바다에서 그 금빛 돌을 보았고 함께 침묵했고 그 죄를 나눴던 사람들이었다. 선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등의 금빛 무늬가 이제는 팔꿈치를 넘어 가슴 언저리까지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몸에 거대한 지도를 새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어떤 심판, 아니면 오래전 묻어버린 계약 같은 것이었다. 남은 것은 나 하나뿐이로군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선자는 집안에 불을 끄지 않았다. 낡은 전등에서 노란 불빛이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 그녀는 말없이 지도를 펴고 있었다. 종이에 그려진 건 조잡한 갯벌 지형이었고 붉은 연필로 작게 동그라미 쳐진 자리에 갯마루 너른 바위 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실종되기 하루 전 그녀가 몰래 그려두었던 위치였다. 선자는 조용히 외투를 입고 호롱불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마을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고 달빛은 유난히 푸른 빛을 띠며 갯벌을 비추고 있었다. 바닷물이 빠져 길이 열리자 그녀는 조심스레 갯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지늘기 발목을 감쌌고 걷는 내내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비린내와 섞인 소의 냄새. 그것은 그녀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날 그가 갯벌에서 풍기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녀는 그 냄새를 20년 동안 잊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너른 바위 앞에 섰다. 주변을 조용히 살핀 후 그녀는 작은 괭이로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몇 번 삽을 내리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조심스럽게 파낸 흙 사이에서 검은 천에 쌓인 물건 하나가 드러났다. 천은 거의 썩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가로 20cm 정도 크기의 매끈한 돌덩이였다. 표면은 유리처럼 반질거렸고 가운데는 금속처럼 빛나며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묘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었다. 그 순간 손등의 금빛 무늬가 뜨겁게 일렁이더니 마치 돌과 연결된 듯 진동이 퍼졌다. 박준호, 당신 여기에 있었군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돌덩이를 바라봤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 그리고 자신 역시 끝까지 외면했던 죄였다. 그때였다. 바다에서 찰랑이는 물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익숙한 기척이 들려왔다. 선자는 고개를 돌렸다. 멀지 않은 갯벌 끝자락에 거북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황금빛 등껍질은 달빛 아래 더욱 눈부셨고 그 옆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그 모습은 분명 인간의 것이었다. 키가 컸고 익숙한 어깨선, 그리고 구부정하게 등을 숙인 모습. 박준호. 그녀가 이름을 부르자 형체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얼굴은 없었다. 마치 연기처럼 흐려진 윤곽뿐 목소리도 없고 눈동자도 없었다. 당신 지금도 말이 없군요. 선자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내 입을 굳게 다물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손안의 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단순한 물질의 무게가 아니었다.
거북이는 다시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곤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갚아라.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손에 들린 돌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갯벌의 차가운 바람이 김선자의 얼굴을 스쳤다. 손에 든 매끈한 돌덩이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묘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온기는 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과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남편 박준호의 희미한 형체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마치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황금 거북이 역시 진흙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이제 갯벌에는 그녀와 돌덩이, 그리고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무늬만이 남아 있었다. 갚아라! 거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빚을 갚으라는 말이 아니었다. 어떤 거대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선자는 돌을 품에 안고 갯벌을 빠져나왔다. 지늘게 발이 빠질 때마다 무게가 더해졌다. 단순한 돌덩이의 물리적 무게가 아니었다. 20년의 침묵, 외면했던 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라진 흔적들이 모두 돌덩이의 무게에 더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돌을 소중하게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전등이 비추는 방 안. 선자는 돌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등을 바라보았다. 금빛 무늬는 팔꿈치를 넘어 어깨 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다. 어떤 생명체가 그녀의 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자는 돌을 만져보았다. 돌은 여전히 묘한 온기를 뿜어냈고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무늬와 미세하게 진동했다. 돌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단순히 조각난 기억이 아니라 모든 감각과 세부 사항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은 유난히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남편 박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갯벌에서 돌아왔다. 그의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망태기가 들려 있었는데 보통 때와 달리 텅 비어 있었다. 대신 그는 등에 무언가 무거운 것을 메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선자에게 말했다. 선자야, 내가 이상한 걸 찾았어. 갯벌 가장 깊은 곳. 폭풍우에 드러난 틈새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조개 덩어리를 발견했네. 그냥 조개가 아니야. 그 안에 이상한 돌이 박혀 있었어. 누가 봐도 보물이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그는 그 돌을 보여주었고 선자 역시 그 묘한 기운을 느꼈다. 돌은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따뜻함보다는 섬뜩한 차가움을 품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것 같은 기운이었다. 남편은 그 돌을 꺼내자마자 다른 조개들이 모두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불안해하며 밤늦도록 서성거렸다. 우리 이건 묻어두자.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홀로 갯벌로 향했다. 그는 등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가방에는 그 돌 외에도 무언가 더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선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뒷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긴장감과 세상을 떠나버릴 것 같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선자는 그에게 가지 마라 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비밀을 함께 짊어져야만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이 갯벌로 향하기 전 이장님과 박 씨가 집에 찾아왔었다. 그들은 남편과 함께 갯벌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돌을 두고 잠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이장은 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누자고 했고, 박 씨는 불길하다며 당장 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그들의 의견을 듣고만 있었다. 선자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사라진 이들은 모두 그날 밤의 목격자이자 공모자들이었다. 젊은 부부는 아마도 밤늦게까지 조개를 캐다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복수는 아마도 갯벌로 향하는 남편을 보았거나 혹은 그들의 논쟁을 들었을 수도 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로 그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선자는 손에 들린 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거북이가 갚아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 돌을 바다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 돌은 단순히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그들이 함께 묻어버린 죄의 상징이었다. 이 돌을 다시 묻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심판은 단순히 돌을 찾는 행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그때였다. 집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자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장 대행을 맡은 젊은 청년 최지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장님이 오늘 아침에 안 보이신답니다.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장 최혁준.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출신이었고 20년 전 남편과 함께 바다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선자는 눈을 감았다. 이장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바다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로 사라졌다. 선자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무늬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무늬는 점차 진해지면서 그녀의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서랍장으로 달려갔다. 그 안에는 남편의 수첩이 들어 있었다. 한쪽 귀퉁이가 찢어졌고 넓은 글씨가 잉크 번짐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기록이 있었다. 영년 7월 3일 마지막 작업. 나, 이장님, 박씨, 그리고 그 꼬마. 선자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꼬마.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밤 비 오는 날에 마을 입구에 서서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되어 마을에 돌아와 있었다. 이장의 손자. 지금은 마을 창고를 지키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최지훈. 그녀는 이제 모든 실타래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 심판의 그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무늬는 이제 가슴 한가운데까지 내려와 있었다. 마치 심장 위에 문양이 새겨지는 느낌이었다. 그 문양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표처럼 숨결을 옥죄어 왔다. 선자는 돌을 다시 품에 안았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은 공모자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는 그 꼬마를 찾아야 했다. 선자는 조용히 외투를 입었다. 밤은 깊어졌고 갯벌의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집까지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든 돌을 꼭 쥐었다.
이 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낼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밤은 깊어졌고 정산 마을의 모든 빛은 꺼져 있었다. 오직 김선자의 손에 들린 작은 호롱불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출 뿐이었다. 남편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이름. 꼬마! 선자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이 이장 최혁준의 손자이자 지금은 마을 창고를 지키는 청년 최지훈님을 직감했다. 20해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마을 입구에 서서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과 남편, 그리고 이장을 바라보던 작은 아이의 모습, 선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창고를 향했다. 흙길을 걷는 내내 그녀의 가슴팍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묘한 통증을 동반하며 번져나갔다. 마치 심장이 금빛 껍질에 갇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건 단순한 죄가 아니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건 어떤 계약의 증표야. 창고는 마을 언덕백이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선자를 감쌌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조용했다. 오래된 농기구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구석에는 쌀가마니와 어망들이 쌓여 있었다. 한쪽에 놓인 낡은 간이 의자 위. 최지훈이 쪼그려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전등은 꺼져 있었고 그는 오직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창고 안을 밝히고 있었다. 지훈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얽혔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선자는 멈칫했다. 지훈의 오른쪽 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금빛 흔적 하나가 번져 있었다. 마치 화상 자국 같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반짝였다.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무늬와 똑같은 빛깔이었다. 선자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그날 밤, 그 작은 아이가 본 것은 단순히 어른들의 행위가 아니었구나. 그는 그 불길한 기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남았구나. 네오도아트 바스구나.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마치 선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고요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어릴 땐 꿈인 줄 알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라면 국물에 젖은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은 어른들, 뭔가를 파묻던 장면, 그리고 황금 거북이. 선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무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가 본 모든 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모든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돌, 할머니가 그걸 파묻었죠. 이젠 끝난 줄 알았는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아이가 아닌 무거운 세월의 짐을 진 남자의 눈빛이었다. 아직 다 부르지 않았나 봐요. 남은 이름이 더 있나 봐요. 그의 말에 선자는 남편의 수첩 속 글귀를 떠올렸다. 나, 이장님, 박씨, 그리고 그 꼬마, 이제 남은 이름은 박씨 하나였다. 박씨 아저씨는 그녀와 남편,
이장과 함께 바다 일을 했던 이였다. 몇 년 전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언덕 위 폐가에 혼자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사람이라 여겨 피했지만 그 역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생존자였다. 선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럼 아직 끝이 아니구나. 그녀는 지훈에게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매언니, 조심하세요.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무늬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가슴 한가운데를 넘어 척추를 따라 등 뒤로 번져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몸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덮는 느낌이었다. 피부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도장처럼 그녀는 이제 더는 아프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박 씨가 사는 폐가는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마당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으며 창문 틈새마다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왜 그 집을 죽은 집이라 부르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자는 마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한기를 느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등골이 서늘했고 손등의 무늬는 그 순간 마치 살아 움직이듯 조용히 불빛을 발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0년이 지나도 인상은 그대로였다. 굽은 어깨, 어두운 눈, 그리고 세상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태도까지도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선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 씨는 말없이 의자 하나를 턱 당겨 내밀었다. 오래 걸리셨네요, 선자 아주머니. 박 씨의 첫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20년 전의 젊은 목소리 대신 달고 다른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선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은 20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거웠고 서로의 눈빛과 손끝으로 과거의 기억을 주고받는 듯했다. 기억냐시오. 그날 밤 선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 씨는 담배를 비벼 끄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웃음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비웃음이었다. 기억 못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지. 그 돌을 우리가 묻고 박준호는 바다에 남고 나는 외면했고 이장님과 당신은 침묵했소?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선자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다. 그 무늬는 이제 목을 넘고 가슴 위를 타고 번져 있었다. 박 씨는 그 무늬를 보더니 갑자기 말없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조각 하나와 작은 거북이 모양의 돌조각이 들어 있었다. 박준호가 죽기 전 이걸 남겼소.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날 본 건 우리 미래야. 우리가 숨긴 순간 그건 우리 등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의 등껍질 안에는 모든 진실이 새겨질 거야. 선자는 그 말을 보는 순간 갑작스럽게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눈이 흐려지고 귀에서 울림이 퍼졌고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젖혀졌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황금 거북이와 마주했다. 현실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나뉜 세 개의 조각들이었다. 그 안에서 그녀는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다. 모래사장 위에 무릎을 꿇은 남편, 눈빛이 무너진 채 서 있는 이장,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년, 그리고 등 돌린 자기 자신.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모든 침묵을, 모든 선택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황금 거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다른 이름을 말해야 한다. 낡은 집의 음습한 공기 속에서 김선자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박 씨가 건넨 종이와 거북이 돌조각을 본 순간 그녀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시공간을 초월한 환영 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흐릿한 현실 대신 황금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뉜 과거의 단면들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조각들을,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마치 신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다. 환영 속에서 갯벌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검은 지늙은 푸른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였고 파도 소리는 성스러운 음악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갯벌 한가운데 남편 박준호가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등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돌덩이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보물이 아니었어. 괴물이야. 남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선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외침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남편은 갯벌 깊숙한 곳,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드러난 거대한 금빛 조개 덩어리 안에서 이 돌을 발견했다. 하지만 돌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공포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돌이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해칠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이대로 둘 수 없어. 이 돌이 우리를 모두 파멸시킬 거야. 그 순간 그는 미친 듯이 돌을 던져 바다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하지만 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중력처럼 그를 갯벌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남편은 절망했다. 그는 이 불길한 돌을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성을 잃고 몸을 던져 돌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돌은 그에게로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등껍질을 파고들듯 금빛 무늬가 그의 몸에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그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어떤 맹세였다. 그때 마을 이장이었던 최혁준과 박 씨가 갯벌로 달려왔다. 그들은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박준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묘한 금빛 무늬가 번져 있었다. 이장과 박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고 박 씨는 두려움에 떨며 갯벌로 무릎을 꿇었다. 이건 우리가 본 걸 외면해야만 해. 이장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끔찍한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박준호의 시신을 바다에 띄워 마치 조난사고처럼 보이게 꾸몄다. 그리고 그 금빛 돌을 깊은 진흙 속에 다시 파묻었다. 박 씨는 무언가를 들고 박준호의 집에 찾아가 선자에게 남편이 남긴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에는 그날 본 건 우리 미래야. 우리가 숨긴 순간 그건 우리 등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의 등껍질 안에는 모든 진실이 새겨질 거야. 라는 남편의 유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편지 내용을 선자에게 숨기고 박준호가 자살한 사실 역시 숨겼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갯벌 근처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장의 손자, 최지훈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그의 눈에는 그 모든 진실이 박혔다. 이장과 박 씨는 아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조용히 돌아섰다. 환영 속에서 거대한 황금 거북이가 나타났다. 거북이는 바다의 수호신인 것처럼 숭고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거북이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그들의 침묵과 외면의 대가로 그들의 영혼에 서서히 금빛 무늬를 새겼다. 그 무늬는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기록이었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었다. 선자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했다. 남편은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무시하고 두려움의 진실을 외면했다. 젊은 부부가, 이복순이, 그리고 이장님이 사라진 것은 그들이 침묵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선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환영이 사라지고 선자는 다시 박 씨가 사는 낡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돌을 바다에 돌려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모두가 짊어진 죄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제 당신의 차례요. 선자는 박 씨를 바라봤다. 박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의 무게가 다시 그를 짓눌렀다.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소.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없소. 박 씨는 몸을 떨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20년 동안 그가 지켜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니요, 당신은 해야 합니다. 선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를 끌어내려 가슴 위에 새겨진 금빛 무늬를 보여주었다. 무늬는 이제 등 뒤까지 완전히 번져 있었고 마치 거대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미 이 죄를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양이 생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그 아이 지훈이에게도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침묵하는 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박 씨는 선자의 손에 들린 돌을 바라보았다. 돌은 여전히 묘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때였다. 집 밖에서 갑자기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선자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비명소리는 며칠 전 사라졌던 이복순의 비명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박 씨의 집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다. 멀리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창고 쪽에서 들려왔다. 선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훈이! 선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돌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박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선자는 갯벌을 향해 달려갔다. 지훈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창고에서 들려왔다. 김선자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손에 들린 금빛 돌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발밑에 갯벌 지늘근 그녀의 발걸음을 집요하게 붙잡았다. 능 뒤로 번진 금빛 무늬는 뜨겁게 타올라 그녀의 몸을 옥죄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훈아 제발. 그녀는 속으로 간절하게 외쳤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선자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컴컴한 창고 한가운데 낡은 쌀가마니 더미 위에 최지훈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듯 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섬뜩할 정도로 밝은 금빛 무늬가 번져 있었다. 마치 척추를 따라 어떤 생명체가 파고드는 것처럼 무늬는 그의 등 전체를 빠르게 덮어가고 있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선자는 지훈의 몸을 흔들었다. 그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바다, 거북이, 기억. 선자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지훈의 등 뒤를 보았다. 등 전체에 새겨진 금빛 무늬는 마치 정교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이름이 번져 있었고 선자는 그 이름들 사이에서 남편의 이름, 이장님의 이름, 그리고 사라진 이웃들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이름들 아래 희미하게 새로운 이름 하나가 번지기 시작했다. 최지훈. 선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직접적인 죄가 없었다. 그는 그저 침묵의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때 선자의 머릿속에 황금 거북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침묵의 대가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선자는 깨달았다. 이 심판은 단순히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었다. 젊은 부부는 그날 밤의 목격자였고 이복수는 남편의 불안을 보았다. 이장님은 진실을 덮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어린 눈으로 보았지만 침묵했다. 이 저주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침묵의 죄였다. 선자는 지훈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질 수 없었다. 이 저주를 멈추기 위해서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창고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멀리서 마을 회관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선자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금빛 돌은 그녀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선자는 박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뒷받침해 주어야만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것이었다. 하지만 박 씨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보았던 작은 거북이 돌조각과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선자 아주머니, 나는 너무 두렵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오. 선자는 종이를 구겨 쥐었다. 마지막 남은 공모자는 결국 도망친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다.
선자는 금빛 돌을 가슴에 안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무늬는 이미 팔 전체를 넘어 가슴까지 번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몸 전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오직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마을 회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 최지훈의 실종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선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차가운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낯으로 여기를 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불길한 것을 가져와서 우리 마을을 망치고 있어. 최지훈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갰고 눈에서는 증오가 타올랐다.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탁자 위에 금빛 돌을 내려놓았다. 돌은 탁자에 닿자마자 묘한 진동을 일으키며 빛을 발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었다. 그들은 처음 보는 금빛 돌의 기묘한 빛에 숨을 죽였다. 이 돌은 20년 전 박준호가 발견한 것입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선자는 자신의 셔츠를 끌어내려 금빛 무늬가 번진 팔을 드러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살아있는 지도처럼 금빛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무늬를 보고 경악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저지른 죄의 기록입니다. 선자는 눈을 감고 2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발견한 불길한 돌, 그 돌을 묻으려 했던 남편의 결심, 그리고 자신과 이장님, 박 씨가 함께 그 진실을 외면했던 침묵의 죄까지. 그녀의 고백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쏟아냈다. 이장님과 박 씨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았고 그들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를 침묵의 공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라진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이가, 그 아이가 사라지려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마을 회관의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선자 앞에 섰다. 선자 아주머니 말이 맞소. 나는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침묵 때문에 시작되었소.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선자의 말을 뒷받침해 주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깃들었다. 선자는 박 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 진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돌은 우리의 죄의 상징입니다. 이 돌이 있는 한 이 심판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침묵을 깨야 합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이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그녀의 몸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무늬가 빛날수록 그녀의 몸은 고통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선자의 울음 섞인 고백은 낡은 마을 회관을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한 노파의 넋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부터 이 마을을 짓눌러온 거대한 침묵의 무게였다.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 대신 깊은 혼란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박 씨가 그녀의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다. 선자 아주머니 말이 맞소. 나는 두려워서 외면했고 도망쳤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침묵 때문에 시작된 것이오. 박 씨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의심은 서서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 끔찍한 진실에 대한 인정과 죄책감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자를 탓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게 모르게 이 거대한 거짓말의 공모자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외면했으며 누군가는 애써 잊으려 했다. 그들 모두가 침묵이라는 죄를 지었다. 선자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금빛 돌은 탁자 위에서 빛을 발하며 희미한 진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늬는 빛을 발하며 뜨겁게 달아올랐고 선자는 온몸을 옥죄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녀의 몸을 바라보았다. 금빛 무늬가 빛을 내뿜을수록 그것은 그녀의 피부 위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곧 피부색으로 돌아왔다. 금빛 무늬가 완전히 사라지자 선자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통 대신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무늬가 사라지자 탁자 위에 놓여있던 금빛 돌의 빛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마치 그 돌이 그녀의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졌다가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이 저지른 침묵의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만이 남아 있었다. 선자가 쓰러지자 최지훈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이 사라진 공포와 자신의 무지로 인해 노파에게 쏟아부었던 증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서로에게서 답을 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눈은 공허했다. 그는 이장 최혁준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멀뚱멀뚱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목덜미 뒤에는 금빛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장님, 최지훈의 아버지가 달려가 이장을 부축했다. 이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그때 마을 창고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창고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던 최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금빛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는 이제 깨어 있었다. 지훈의 눈은 공허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한 묘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지훈이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갯벌 쪽에서 한 쌍의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그들의 옷은 며칠 전 사라졌던 그 차림 그대로였다. 그들 역시 눈은 공허했고 손목에는 희미한 금빛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영혼이 없는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이 선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선자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선자는 그의 손길에서 차가운 온기를 느꼈다. 할머니, 거북이는 아직 여기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낮고 깊고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듯 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등 뒤에 새겨진 희미한 금빛 무늬를 가리켰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선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황금 거북이는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기록하고 그 죄의 무게를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사라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잠시 도피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는 기억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날의 진실을, 그들이 침묵했던 죄를 짊어진 채 돌아온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기억이군요. 우리가 묻어버린 기억.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이제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기억을 짊어지고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었다. 사라졌던 이들이 돌아온 마을 회관은 혼돈과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텅 빈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경악했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마치 멀리 떨어진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선자의 고백과 박 씨의 증언, 그리고 돌아온 이들의 공허한 눈빛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침묵이라는 거대한 공모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봤어요. 그날 밤 이장님과 박 씨가 갯벌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었던 걸.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다른 이도 뒤이어 말했다. 난 그날 밤 복순이가 바닷가로 뛰어가는 걸 봤어.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침묵의 벽이 무너지자 감춰졌던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진실은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공유했던 거대한 비밀이었다. 젊은 부부의 사라짐, 이복순의 비명, 그리고 이장의 실종,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외면했던 진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오랜 죄책감과 슬픔 때문이었다. 선자는 힘없이 서 있는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에 새겨졌던 금빛 무늬는 이제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탁자 위에 놓인 금빛 돌을 들어 올렸다. 돌은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이제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회관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사라졌던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침묵이 만든 고통으로부터 잠시 도피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기억을 우리에게 넘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공허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거북이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침묵을 깬 순간 우리 몸에 새겨졌던 무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지훈이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선자는 최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등 뒤에 새겨진 금빛 무늬는 더 이상 불길한 빛을 내뿜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문신처럼 조용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선자를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거북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이가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선자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의 침묵을 깨부수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다. 이제 그녀는 떠나야 할 때였다. 그녀는 조용히 돌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모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기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선자는 그날 밤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짐을 챙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낡은 염주 목걸이와 그녀의 몸에 희미하게 남은 금빛 흔적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마을 회관문 앞에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정산 마을 사람들께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억의 갯벌입니다. 우리가 숨긴 것들은 결국 바다가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박 씨와 함께 지훈이를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는 여러분의 침묵이 아닌 용서를 지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안녕히.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선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그들은 선자가 남긴 편지를 읽고 회관에 모여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온 이웃들의 공허한 눈을 보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 선자는 마을을 떠나 바다로 향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푸른 수평선 위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남은 금빛 흔적이 새벽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의 증표였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안녕, 준호! 그녀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죄를 짊어진 채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을 지고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자국은 갯벌 위에 희미하게 남았지만 곧 밀려드는 파도에 씻겨 사라졌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김선자가 떠난 후 정산 마을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과거의 공포가 아닌 통렬한 반성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침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선자가 남긴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기억의 갯벌, 우리가 숨긴 것, 껍데기에 새겨진 이름들. 그 단어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라졌던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돌아온 이들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들의 대답은 짧았으며 그들의 행동에는 생기가 없었다. 젊은 부부는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다. 이복수는 남편을 보고도 미소 짓지 않았고 이장 최혁주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슬퍼했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그들은 죄를 묻기 위해 잠시 떠났던 것이고 그들의 기억은 황금 거북이의 등껍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빈 영혼은 그들이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로 채워져 있었다. 박 씨는 이제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선자가 남긴 편지와 금빛 돌을 보며 자신의 죄를 반성했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들의 밥을 차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씩 채워주기 위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침묵을 깨고 그들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시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아온 이들을 기억의 바다에서 돌아온 존재라고 불렀다. 최지우는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장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기억의 수호자였다. 그의 등 뒤에 새겨진 금빛 무늬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진 거대한 책임의 증표였다. 그는 돌아온 이들의 눈을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종종 갯벌에 나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황금 거북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북이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존재는 바다의 심연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날의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들이 저질렀던 침묵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와 지훈의 주도로 갯벌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기억의 갯벌. 그것은 누구의 무덤도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묻어버렸던 진실과 침묵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영원한 증표였다.
비석 옆에는 작은 장학 기금이 마련되었다. 껍데기에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이름의 이 기금은 사라졌다가 돌아온 이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기억과 그들이 대신 남긴 희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존경의 표시였다. 선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침묵을 깨고 그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준 존재였다. 그녀의 희생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최지우는 홀로 기억의 갯벌, 비석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차가운 돌을 만졌다. 그의 등 뒤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미세하게 빛났다. 그는 갯벌을 바라보았다. 썰물 때가 되자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너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는 그 갯벌이 더 이상 과거의 공포를 품은 공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기억의 바다가 되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돌이켜 보았다. 한때 그를 괴롭히던 저주는 이제 그를 이끄는 등불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라진 이들의 기억을, 그리고 선자의 용기를 짊어진 채 새로운 정산 마을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